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며칠이지? 예, 10월 25일. 10월 25일. 오늘부터 할 이야기의 주제는 순혈이에요. 순혈. 근데 매번 단원 시작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긴 한데, 예? 범진아,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지금? 정의.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정의보다 앞서 하는 말. 인성아,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단원이 수학이라는 영역 전체, 니네가 가야 될 전체 길에 이 지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이 전체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 애인지를 알아야 내가 적어도 헤맴 없이 이 단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난 전체 그림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 응? 단원의 맵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수학하 얘기를 먼저 해볼까? 수학하의 중심 단원은 뭐지? 중심 내용, 중심 단원은 뭐지? 성은아, 뭐 같아? 함수예요. 이거 아무도 부인 못 할 거야. 함수야. 수학하,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니네가 고등수학 하를 딱 떠올려보면 함수밖에 기억 안 날 거라고. 함수를 배웠지?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전제, 조건, 함수의 종류, 함수의 성질, 그리고 실사례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생각을 하면 수학하는 그냥 함수의 단원이 맞아. 그런데 그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 떨거지 단원을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지?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 이거는 집합과 명제를 너희들한테 강의하던 당시에 이야기했지만 얘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리 찾아 들어온 거야. 수학 상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수학 하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수 1에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논리논증 파트를 고등학생에게 한 번은 가르쳐야 하고, 어디가 제일 빈자리가 많지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고등수학 상은 2차 함수편하고 기하편, 그러니까 점거대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거기 어디 끼어들 틈새가 없다고. 그래서 얘네 둘 간에 어떤 연계성이나 선수과목의 관계도 없이 그냥 배우고 뚝 끊어놓고 함수 들어간 거야. 너희도 그렇게 느끼잖아,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함수가 딱 맞춰졌어. 그러면 뚝 잘라놓고 미키마우스? 미안해. 순혈 조합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 뭐지? 라는 거야. 이게 아무 관계도 없어. 연계성이. 그러면 얘가 가지는 위상이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우는 건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건 어디서 오냐면요. 너희가 인문계를 택했을 경우 수능 때 이제 선택 교과목으로 치는 세 가지 책, 미적분, 기하벡터, 확률과 통계 중에 하나인 확률과 통계에서 비롯해요. 주로 인문계들이 선택을 하지. 자연계 아주 일부나, 이제 교차 지원을 노리는 자연계 내지는, 거의 대부분 인문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뭐 수학 상인이, 수학 1인이 이런 거 아니잖아. 얘는 확률과 통계니까 목표가 되게 정확한 책이야. 너희들한테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려는 책이야. 최종 목표는 뭐냐면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늘상 해왔어. 막대 그래프 기억나? 막대 그래프. 6학년 때 했던 자료의 분류, 입과 잎사귀 이런 거 기억나? 이게 다 통계학이고요. 중학교 때는 주로 누적 도수 분포표와 꺾은선 그래프로 유명하죠. 이게 다 통계학이에요.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야. 그러한 통계학을 배우는 거야. 다만 뭐가 달라지냐? 중학교 이전까지의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
변수에 대한 높이축들, 이거 높이 값들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의 명수나 아니면 개수, 개체수 등등을 적는 건데, 그건 사실 너희들 데리고 기초적인 통계학을 할 때 그냥 10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이야, 20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말하기 편하려고 도수를 하는 거지, 이게 몇십만이 되고 몇백만이 되고 몇천만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도수 얘기하는데 뭐 대한민국 20대 남자 몇 명인가, 몇백만 명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통계학은 이 높이 값들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높이 값들이 뭐냐면 확률이에요. 확률은 다른 말로 비율, 분율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포션이 얼만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확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의 통계학을 뭐라고 다시 부르냐면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어떻게 평균을 구할 것이며, 어떻게 표준 편차를 구할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뭐 이런 걸 배우는 걸 통계학이라고 그래. 이 책의 최종 목표 지점이 여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확률을 몰라, 애들이. 확률을 다룰 줄을 몰라. 확률이 주 매개체인 학문에서 확률을 모르면 해석도 불가능하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선수 과목의 의미에서 확률을 가르치는 거야. 확률은 이런 것이고, 이런 성질이 있고, 이런 법칙을 가지고 쓰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다. 라고. 그 확률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다. 너희들이 맨날 했던 거야, 사실은. 정의가 어떻게 되지? 정의가? 전 사건 분의 특정 사건이에요.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이거.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가 이 주사위를 던진다면 예상되는 결과가 있잖아. 그 예상되는 결과의 전부를 전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1, 2, 3, 4, 5, 6. 특정 사건이라는 건 그런데 그 중에서 짝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짝수는 2, 4, 6. 3개 있으니까 6분의 3, 2분의 1이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배운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만 처리된다면 확률이라는 단원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지. 그러나 이 전사건 뒤에 붙는 말과 특정 사건 뒤에 붙는 말이 정확한 명칭은 전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이제 고교 과정의 확률이 들어가면 중학교 이전까지는 이게 이제 전사건이든 특정 사건이든 손가락 발가락만 동원하면 다 셀 수 있는 것들이었어. 그리고 약간의 시간만 들이면 연습장에 다 써버려가지고 나열이 가능한 애들이었거든. 그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과 전제를 붙여버리면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연습장에 끄적거리는 행동으로는 이거 못 구해요. 이론이 필요하지. 그래서 다시 확률 들어가기 전에 이거분에 이거 하려면 내가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파트가 바로 경우의 수예요. 여기를 다루겠다는 거지. 경우의 수를 세는 법, 그것의 이론 체계,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파트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시작, 경우의 수의 시작이 뭐냐면 순열과 조합이란 말이야. 마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런 것처럼 이게 딱 이게 형제라기보다는 부부처럼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구도의 개념인 거지. 그게 바로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리고서 이 순열 아래로 하단으로 내려가서 그냥 직순열이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있고 중복 순열이 있고 원순열이 있고 염주 순열이 있고 이딴 식으로 하부구조 쫙 배우고 이것도 중복 조합 있고 이항 정리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알겠어요?
한번 찍어보자. 그네야. 확률 같은 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어느 게 제일 쉽고 어느 게 제일 어려울까? 제일 어려워요. 너의 예상을 말해보라는 거야. 네.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고, 가장 쉽고. 눈치 빨리 죽여요. 이게 너의 성적 유지의 비법이야,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서. 건혜야, 네가 이 정도 유지하는 건 바로 이 눈치빨이야. 네, 맞아요. 선수 과목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생각해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어렵디. 함수 개념이 어렵디. 합성함수, 역함수가 어렵디. 원래 기본을 까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 기본 하에 뭔가 쌓는 게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얘가 잘 돼 있고, 얘가 잘 되면 얘가 잘 되고, 얘가 잘 되고 나면 얘는 거의 거정없는 스타일이에요. 해석만 하면 돼. 예,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고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 교과 과정을 구성한 그분들, 그 높으신 분들이, 정호야? 그러니까 이번 교과 단원을 구성한 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으로 이쪽 다 보내버리면, 그러면 자연계를 선택해서 미적분이나 기백을 선택한 애들은 경우의 수를 하나도 못 다루지 않냐라는 거야. 하나도 못, 선택을 잘못해서, 그럼 문과 애들이, 이상한 삼각함수, 초월함수의 미분법을 몰라도 돼. 그건 선택 안 해도 돼. 근데, 이과 애들이 국민 공통교과의 경우의 수 세는 법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를 떼다가 이쪽으로 붙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인문계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자마자 척 하고 펼치면 갑자기 중복순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그건 황당해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게 고등수학 하에서 순열조합 배웠다는 전제하에 다음으로 나가는 거라서 근데 선생님들도 안다? 애들 이거 다 까먹은 거?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프린트로.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나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교과 구성이 되었다 라는 거다. 너희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자면 경우의 수가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단어라고 했는데 이걸 앞대가리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따서 1학년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라가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죠.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이거 그냥 선생님 취향이야. 예.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 좀 잘하네? 아니면 우리 학교 애들은 좀 어려운 문제까지 준비시켜야겠는데 라고 하면 이거 다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어차피 순열에서 다 유도되는 애들이야. 조합에서 다 유도되는 개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복순열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문제 내버리면 돼요, 그냥. 이게 중복조합이 아니고 그냥 조합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생각해보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응용 문제로 내버리면 사실은 이 난이도는 고3 난이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무리 내신 문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학원에서 준비하는 거는 질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니네 시험 대비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쉬울 걸 예상하고 대비를 시키겠어. 문제 어려울 걸 예상하고 대비를 시켜야지. 그러다 보면 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 대비하다 보면. 이번 출제조망 또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자. 여러 번 반복하자. 이번에도 하긴 했잖아. 내신 출제조망에서 니네 학교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그걸 가서 또 틀려오는 종족들 하면 정말. 자, 아무튼 그러하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봐.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바이블 또는 정석을 펼치고 이제 순열이라는 단어를 딱 접하면 아, 확통에서 그 앞대가리에 있는 거기 확률 들어가기 전 단계의 경우의 수라는 감각으로 책을 볼 수가 있잖아. 그렇게 공부를 하란 얘기야. 순열부터 합시다. 순열. NPR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어서 P를 써요.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R개를 뽑아 하고 잠깐 쉬고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순서대로라는 건 순서를 고려하여라는 뜻이에요. 예,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가 아니라 순서를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고 나열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짝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가게 될 조합 N 콤비네이션 R 이건 그냥 정의만 잠깐 쓸게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 정의만 잠깐 쓰면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예요. 뭔가 얘는 자신이 행하려는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지. 한 가지. 뽑기야. 뽑기. 여기는 나한테 이렇게 N개의 사탕이 있다 그래봐. N개의 서로 다른 사탕이 있어. 뭐 딸기맛, 바나나맛 막 있어. 예, 그럼 내가 여기 6명이니까 6개를 훅 감염자는 못 먹어. 그래서 6개를 들어서 딱 쥐고서는 이 6개의 서로 다른 맛이 있으니까 이거를 성의를 무슨 맛을 주지? 얘를 딸기맛 줄 때, 사과맛 줄 때 이거를 다 다른 경우로 세겠다는 거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수까지 다 다른 걸로 세겠다.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이게 순열이에요. 근데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 N개가 있어? 그냥 집는 거지 뭐. 여기까지. 끝. 아니면 던지거나. 누가 뭘 가져가든. 가져라! 이러고 난 나가버리는. 예. 그러면 이 N가지 맛 중 선택될 6가지 맛의 조합은 총 몇 가지가 있는가? 요걸 궁금해라 하는 것이 바로 조합이다. 이름 그대로 조합이야.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냐면 두 개 하면 비교가 뽑아 나열하기 개념적으로 2단계지. 얘는 뽑기 개념적으로 1단계잖아. 어느 쪽이 쉬워? 개념적으로 이쪽이 쉽지. 그럼 이거부터 배워야지. 왜 조합을 먼저 안 배우고 순환을 먼저 배우게 될까? 요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고배원리의 어떤 그 탑 엔드의 개념에 있는 수형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역질문을 던져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답이니 내가 그냥 대답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개념적으로는 얘가 2단계의 행동, 얘가 1단계의 행동이지만 실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얘기하면 얘가 1단계, 얘가 2단계를 거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니네가 사례로 봐봐. A, B, C, D, E 5명이 있어.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스 스탑이 있고 일종의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3개의 줄서기 자리가 있어. 그럼 여기 있는 5명이 여기 와서
세 명이 줄을 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는 거야. 몇 가지가 있냐는 거야. 그러면 범진아, 너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A라고 쓸래? 아, 여기다가 경우의 수를 세려고 숫자를 쓴다면 곱하기 5라고 쓰겠지. 예. 곱하기 5라고 쓰겠지. 근데 이 곱하기 5를 너희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야 돼. 이걸 제발 부탁인데 숫자로 하지 마. 중학교 때부터 이게 숫자로 쓰는 것에 익숙해서 수가 수로 끝나버리면 나중에 중복 개념을 못 찾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5라고 쓰면서 반드시 상상해. 이렇게.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E.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 5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섰어. 그게 A라고 치자. 이제 가정을 해. A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명이지? 4명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은 3명이라고 하잖아. 그게 그냥 숫자로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아니라 이런 개념적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A가 맨 앞에 섰을 경우 그 뒤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B, C, D, E가 있다. B가 맨 앞에 왔을 경우 그 다음의 가능성으로는 A, C, D, E가 있다. C는 그 뒤로 A, B, D, E가 있다. 여기가 있다. 생각해보니 여기 있는 5건의 건 바이 건으로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자기 뒤에 4개의 식구들이 더 붙을 때 곱하기 4라고 하는 거라고. 가지를 펼치듯이. 그 곱하기 4의 종류는 개별 개체들마다 다 달라. 이 이미지를 제대로 떠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요 2건에 대해서는 뒤에 붙는 결과가 다르고 요 3건에 대해서는 뒤에 붙는 결과가 다르다를 상상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그 상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단순 곱하기만 하지 말고. 이 뒤에 3도 마찬가지. A, B가 왔을 때 뒤로 붙는 3가지, B, C가 왔을 때 뒤로 붙는 3가지가 여기 있는 20개의 건 바이 건으로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전부 가지가 3개씩 붙는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초 기둥으로 이렇게 하고 가지를 쫙 뻗었다.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나무 수자 써서 수형도, 나무 모양 그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열의 계산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바로 수형도예요. 수형도. 이 수형도에서 오는 거고, 수형도는 우리가 실제로 그 나무 모양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5명 중 3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말을 해놓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행동이 O, P, 3이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한 번의 행동이 되는 거지. 한 번의 행동. 그럼 조합은 이래 놓고 여기다 무슨 짓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저 줄을 여기 얘네들끼리 줄 서는 방법을 ABC라고 쓰든 ACB라고 서든 난 한 가지로 세겠다라고 하는 줄을 뭉개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합에.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니 자, 연습 한번 해보자. 범진아, 7P2 어떻게 쓸 거야? 7 곱하기 6. 7 곱하기 6 이렇게. 윤성아, 10P3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더 안 해봐도 되겠지. 5P4 이렇게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됐지? 그러면 성우가 NPR 지금 여기서 방법론을 하나 둘 셋 넷 말해줬어. 이제 숫자를 문자로 치환해보자.
점점점 n 마이너스 1 플러스 i. 설명해. 저거 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야? 컨닝하지 말고 그냥. 설명.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 그러니까 설명 가능하면 말해보라는 거야. 인성이 이게 n-r 플러스 1.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지? 예,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 뭐라는 거야? 아, 너 이 공식을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지금 이 두 개를 죽여버릴까 보다. 범진이. 곱하는 개수가 전체가 다 r 개를 곱하는 거. 그렇지. 근데 r 개를 곱하면 그 뒤에 원래 1도 있잖아. 곱하기 1. 아니면 이건 너무 r 개를 곱했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r 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 일단 접근 좋았어. 인성아, 공식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새끼야. 지금 여기 있는 3의 역할과 여기 있는 2의 역할과 여기 있는 3의 역할이 뭐냐는 거야, 이 4의 역할이. 결국 내가 니한테 버스 스탑으로 설명을 했잖아. 3명 나와였다고. 그러니까, 자릿수란 말이야. 여기서 곱하는 숫자의 자릿수, 2개, 3개, 4개, 이렇게. 그리고 이 75는 그 첫 번째 수지, 첫 번째 수. 거기서부터 자연수 일씩 감소하며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내려가는데 몇 개나 내려가면서 곱하느냐? 예,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개수만큼 곱하면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으로 출발하는 거 알았고 n-1, 그 다음 n-2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r개로 만들 방법이 필요한 거지. 이해돼? 사실은 이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인데 얘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요거예요, 사실은. 이 괄호를 풀기 전 상태를 만드는 거야. n-r-1. 무슨 얘기냐면 성홍아, 0, 1, 2, 3, 4가 총 몇 개의 자연수냐? 응? 5개의 자연수지. 근데 여기 4잖아. 근데 왜 5개야? 0도 있어서. 그지?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1, 2, 3, 4면 우리가 1부터 요 숫자까지가 4개라는 걸 알아. 근데 거기 0도 있음을 알면 하나를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유리한 모습은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게. 이건데 n-1, n-2, n-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n- 제거하고 1, 2, 3, 4로 세기 시작하면 이게 1개, 이게 2개, 이게 3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R-1일 때 여기까지가 R-1개라는 거야. R-1개.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N-0인 거지. 그러면 0을 포함하여 R-1까지니까 총 개수가 곱하기 하는 숫자의 총 개수가 R개다. 이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고등학생 때 내가 한 거야. 너희는 너희의 방법론을 만들면 돼.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돼. 어쨌든 여기 곱해지는 총 숫자가 R개가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 괄호를 풀면 n-r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일단,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깔끔하고 싶은 그 수학적인 허영심이 있어. 이과 사람들이, 과학자도 그렇고, 수학자도 그렇고, 뭔가를 구차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동원된 기호 하나를 배우도록 하자. 뭐냐면 얘예요. 중학교 때 선행을 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어. 아닌가? 중학교 때 나오는 경우인가? 뭐 아무튼 느낌표. 진짜 느낌표 맞아요. 느낌표 맞고 숫자 뒤에 붙고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때는 이걸 계승이라고 부르는 한글 아닌 일본어도 있었다만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팩토리얼로 통일이 됐어요. 팩토리얼. 얘 이름을 기울여 쓸 때는 느낌표로 쓰고 읽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7 팩토리얼, 6 팩토리얼, 10 팩토리얼 이렇게. 어원은 팩토리 그거 맞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 팩토리가 맞아. 공장하면 떠올리는 게 뭐야? 컨베이어 벨트.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상품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 붙이고 뭐 달고 어떻게 포장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 똑같은 단계를 계속 반복하잖아. 그것처럼 내가 숫자 하나에다가 팩토리얼을 걸어주면 여기에 자동인 수순의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야. 뭐냐면 5부터 시작하여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끝 이렇게. 내가 6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6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령어가 뭐겠어? 이 공장의 명령어 n 팩토리얼을 걸어주면 n부터 시작하여 자연수 단위로 줄여나가며 곱하되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야.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 이게 이 팩토리얼의 명령어예요. 물론 뭐 이런 식의 장난들을 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뻔히 알잖아 내가. 이게 7, 6, 5, 4, 3, 2, 1이랄 걸. 그러니까 7 곱하기 한 다음에 6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고 7 곱하기 6 한 다음에 5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잡아 늘리거나 잡아 줄이고 서로 연결시키는 게 가능해요. 5팩토리얼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6, 7 곱하면 7팩토리얼 되는 거야. 그런 식의 기호지.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이 순열이라는 기호의 개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정의가 조금 구차했다고 보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이게 좀 그랬다는 거지. 이것도 좀 자질구레하고 방금 전처럼 뭔가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시기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
이걸 좀 깔끔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 닮아 있는데 n부터 줄줄줄줄줄줄 내려가되 문제는 이게 팩토리얼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딘가에서 멈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멈춘 순간 아래부터 팩토리얼을 걸어주면 자 n-r 플러스 1의 또 다른 해석은 n-r보다 1 크다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작은 애가 n-r이겠지. 여기다 n-r 팩토리얼 곱하면 이 상태가 쭉 곱해져서 n 팩토리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에 멀쩡히 잘 있던 정의에 이런 숫자를 건드리면 다른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이 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해야지. 이렇게 위아래에다가 동시에 곱하면 1을 곱한 것과 같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게 깔끔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자, 그리하여 npr의 또 다른 이제 수식적 정의가 바로 n에서 r 뺀 숫자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지?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말했지만 지적 유희라고 그랬어. 실제로 너희가 그러면 NPR 계산할 때 5P3이나 뭐 7P2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진짜 이걸 쓰느냐?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걸 쓰지. 저 위에 걸 쓰지. 아까 봤잖아. 너희 보고 불러라고 그랬더니 바로 저걸로 부르잖아. 그냥 어디까지나 수식으로 뭔가 이게 깔끔한 정리가 필요할 때, 공식의 접근이 들어갈 때, 이럴 때 쓰는 거야, 이게.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 이게. 다들 선행했던 사람들은 기억할 텐데, 우린 보통 이렇게 지엽적인 거 기억 잘하잖아. 메인보다. 건혜야. 왜? 아니,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그냥 얘기해. 내가 언제 네 기억을 물었던 적 있어? 내가 그 정도의 거창한 기대를 하지 않아. 잠깐만. 전해야? 대답. 지금 저 정의 잘 읽어. NPR의 정의. 하고 요거를 정의대로 읽어봐. NPR의 정의가 저거잖아. 근데 저 정의에 맞춰서 이걸 읽어보라고. NP0. 진짜 사람 말귀 더럽게 못 알아듣네. 해석해달라고, 해석. 인계 서로 다른 원소 중 연계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방금 말한 의미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새겨봐. 그리고 답을 생각해봐. 개념적 답안. N개 중 아무것도 안 뽑고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없어요. 없죠. 얘기하다 보면 현타가 와요. N명 중 뽑은 사람이 없는데 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몇 가지냐고 질문을 해. N명 중 아무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냥 생각하면 0이야. 너무 당연하게 0이야. 그런데 이걸 이 식에다가 넣어보면 답이 나와요. n 팩토리얼 그리고 r 자리에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나누기 n 팩토리얼. 그래서 이게 연산이 돼서 1이 돼요. 한 가지가 있대. 아무도 뽑지 않고 줄 세우는 방법 위에 한 가지가 있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의 학문이다 보니 수학이 정의의 학문이다 보니 이 정의와 정의가 이렇게 만나서 돌다 딱 이렇게 상충되는 구간이 생겨. 개념적으로. 그랬을 때 인간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
그 개념 자체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합의 보고 넘어가든지. 예. 이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합의한 거겠지. 예, 맞아요. 합의 봤어요. 앞으로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아무것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억울하지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름 또 의미가 있기도 해. 이제 뽑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길 수 있는 거지. 안 뽑는 것도 방법. 예, 줄 세운 거에 집착하지 마. 존재하지 않는 걸 줄 세울 수도 있어. 라고. 뽑지 않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정의를 내리려면 단 NP0는 1입니다. 이게 합의가 되어야 돼요. 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인성아. NPN 해석해봐. 이거 문장으로 해석해봐. 나한테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 전체 다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지. 그러면 N명이 있었어. N명을 전체를 다 뽑았어. 그럼 너한테 N명 있지. 그 N명이 줄을 서. 답을 알아. 이번에는. 내가 답을 알아. 뭐야? 너 혹시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럴 거야? 내가 저 기호 알려줬는데? N 팩토리얼이 답이에요. 그렇잖아. N명이 줄을 서는데 뭐 자리가 N개 있다는 소리니까 NPN은 N부터 N-1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2 곱하기 1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N 팩토리얼이에요. 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답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R 자리에 N을 넣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네. 그지? 이번에도 개념이 상충해버렸어. 애초에 팩토리얼의 정의 자체가 자연수 n으로부터 1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며 곱했는데 1보다 더 작은 수인 0을 갖다 놓고 팩토리얼 걸면 이게 얼마냐는 거야. 예. 이번에도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범진아, 합의 좀 봐주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되려면 우리가 뭘로 합의를 보면 되겠냐? NPN은 0이다. 여기다 우린 NPN의 답을 안다니까 이미 N 팩토리얼이라고. NPN은 N팩이다. N팩이다 이렇게 합의를 보면 돼? 너의 트러블은 여기 생겼는데? 그래. 저거 어떻게 글을 쓰지? 이렇게 상대방 의식을 못 읽어서야. 분모에 0 있으면 0이에요? 야, 씨. 너 저기, 뭐야. 해리포터에서 말하면 안 되는 단어가 뭐야? 볼드모트 말하면 안 되지. 수학에서도 0분의란 말 절대 하면 안 돼. 악마의 숫자야. 금기어야, 금기어. 알겠어? 분모의 0이란 이런 큰일 날 소리를. 0분의 수가 아니라고 임마. 아예 수가 아니라고. 0분의는 3분의 0은 0이 분자가 0인 건 허락이 돼. 근데 분모의 0 들어가는 건 수학에서 금기야. 이 금기의 영역에 뭔가 건드리면 이걸 0이 아니고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뭔가 묘한 일이 벌어져. 그걸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걸 이제 수투 내내 배울 거야. 근데 아 죽여버릴까? 녹화 중에 자꾸 욕하게 하지 마. 이게 그냥 이거랑 같으려면 성훈이 웃겨 죽는다. 0팩토리얼은 1로 양해를 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만 약속하면 우리가
이 NPR과 이 팩토리얼의 정의로 표현되는 NPR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음껏. 이 두 가지 꼭 같이 써서 외우도록 한다. 아, 이 자식들 납득시키기 더럽게 어렵네 진짜. 다음 시간에 적어도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와야 돼.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에서 추가되는 순열의 전부야. 내 장담하는데 너희들 중1 때도 순열을 했고 중2 때도 순열을 했어. 내가 우리 딸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잖아 요즘에. 중3 때는 확률을 하지. 중1 때, 2 때 다 순열이 있었어. 그걸 순열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 또 우리는 늘상 순열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요런 분류를 하면서 요런 아이가 순열이에요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야. 네이밍하는 거야. 네이밍.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잖아. 이 순열 단원의 문제를 보면 중학교 때 하던 거야. 순열이란 단어를 전혀 모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순열의 사례 문항을 좀 봅시다. 사례 문항. 이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하지 않냐? 중학교 때 풀었던 거. 그지? 딱 그거라니까? 지금 건드려도 할 수 있어. 빨도, 초, 파, 네 가지 색이 있는데 ABC에 중복 안 되게 색을 칠해주세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끝. 아니야? 4 곱하기 3 곱하기 3 그지?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걸 기억하면 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야. 뭐냐면 이거. 빨리 봐. 문제 한번 빨리 읽어. 지금 이거 읽어요? 아이 소리 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얼른 보라고. 나라면 어떻게 풀까 좀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어가 딱 귀에 꽂히면 중학교 때 공부 좀 한 거예요. 이웃하게. 기억하나? 성우 기억나나? 이웃하게? 하나로. 그렇지. 기억하잖아. 제일 잘 기억하는 애들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지금 1학년 3명이 있어요. 그걸 A1, A2, A3라 하고 2학년 4명이 있어요. 그걸 B1, B2, B3, B4라고 하면 1학년들끼리는 이웃하게 줄을 선대. 그냥 막 서라 그러면 7, 6, 5, 4, 3, 2, 1인데 얘네들은 이웃해야 된다. 그럴 때 이웃하게의 처리법은 이 이웃해야 하는 대상을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 묶어서 하나로 무슨 별의별 표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개체수 하나로 취급하려는 거잖아.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5명이 줄을 서 옛날 같으면 5, 4, 3, 2, 1이지만 이제는 팩토리얼의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달라지는 게 이거 하나라니까. 이제 팩토리얼을 쓴다. 사용한다. 끝인가? 끝이 아니죠? 이 5팩토리얼을 이미지상으로 진짜로 다 나열했다고만 생각해봐요. 다 나열했다. 120개인데 간단한 팩토리얼은 이제 외우게 돼요. 4팩토리얼은 24고 5팩토리얼은 120이야. 120까지인데 이 120까지를 진짜로 다 나열했다고 상상을 하면 이렇게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와 B1, B2, B3, B4가 이렇게 나열하는 장면이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커다란 동그라미가 맨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B2, B1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꿔버리면 다른 줄서기가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여기 B1이 있고 커다란 동그라미가 있고 커다란은 뭐야?
거대한 동그라미가 있고 B2, B3, B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라인이 또 쫙 있을 거고 거대한 동그라미가 맨 마지막에 가 있는 것까지 이제 쫙 나열이 이렇게 될 건데 묻기만 했지 사실은 이 안에 A1, A2, A3가 들어있는 거잖아.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서 얘네들은 옹기종기 이렇게 뭐 어깨를 맞대고 묶여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줄서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저 안에서 줄을 설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요 한 건당 건 바이 건으로 예외 없이 6개의 가닥이 붙는다는 거야. A1, A2, A3, A1, A3, A2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A3, A2, A1으로 마감이 되는 이 6개 줄서기. 이게 왜 6개냐? 바로 3팩토리얼이기 때문이지. 예, 3, 2, 1 곱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타계의 처리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너희들이 모두 기억하다시피 이웃해야 되는 대상을 묶어서 하나로 센 후 묶음 안에서의 줄서기를 곱해주면 된다. 였어요. 무난하게 지나가도 되지? 좋아. 그러면 성훈아, 이웃타계가 기억났지? 이거 중3 1학기 때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중3 1학기 확률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타계랑 딱 이렇게 커플링해서 생각나는 문제 유형? 이웃타계 하면 딱 떠오르는 유형이 있을 텐데. 걔의 이름은? 이웃하지 않게 해요. 이웃하게 유형과 이렇게 커플링 되어 있는 애들이 2개 더 있어. 기억 안 나? 인성이 말해봐.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 다음? 아씨, 턱 먹고 준비한 애들 없어? 윤상 혹시 기억나니?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 다음. 내가 말하면 떠오를 텐데. 예. 이 자기주도 학습의 부재. 이따 보시고요. 예, 지금 이제 이웃하지 않게. 아, 이쯤에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내가 순열 조합, 즉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유난히 내가 방법론에 대해서 너희에게 개입을 많이 할 거야. 개입을 유난히 많이 할 거야. 난 원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매우 순항시하는 사람인데 자꾸 내 방법으로 하라고 너희들에게 강요를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지금 이거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좀 전에 뭐였지? 좀 전에? 1학년 3명, 2학년 4명이었죠. 1학년 3명, 2학년 4명, 합계 7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였고 지금 보면 클라이밋에 들어있는 자음과 몸의 이야기거든? 근데 보면 딱 7개의 레터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자음이 C, L, M, T고요. 모음이 I, A, E예요. 예. 그래서 1학년 3명, 2학년 4명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전제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재료가 뭐냐에 따라 다른 문제로 보인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 문제는 아까처럼 그냥 1학년 3명과 2학년 4명 중 1학년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말을 했어도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만약에 그 문제 아래에다가 그렇게 문장을 써놓고 몇 페이지 건너뛴 다음에 이렇게 써놓잖아? 그러면 10 중에 8명은 이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거야.
경우의 수가 이래요. 같은 공식을 두고 같은 개념을 두고 재료들과 모양새가 다 달라져. 7개의 뭐가 있는데 7개의 사탕이 3개의 접시에 얹어질 수도 있고 7개의 편지가 3개의 우체통에 들어갈 수도 있어. 7마리의 금붕어가 3개의 어항에 들어갈 수도 있어. 다 같은 문제인데 다른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면 너희가 그 문제를 딱 읽자마자 최초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거든? 그 이미지가 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고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명이면 10개, 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나서 내가 이제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자, 선생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 왜 틀려요? 이 질문. 해설지는 이해하겠어요, 제가? 해설지는 이해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야, 경우의 수 파트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주는 행동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단계가 있기는 있어. 너희의 5개념을 이렇게 바로잡고, 그 실수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시킴으로써 너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가 있어. 근데 그건 한 고3 때쯤. 아주 기초들이 다 나랑 공유된 상태에서 혼합 문제를 볼 때, 그때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분명히 10개의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너희는 그쪽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니들 질문에 대답을 해주다 보면, 너 이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래서 틀린 거야? 이걸 해주잖아? 그러면 자꾸 그쪽이 강화가 돼. 그 설명을 들었거든, 본인이. 그리고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쪽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애가 설명까지 들어놓으니까 앞으로 그런 유형을 만날 때 자꾸 그 방향으로 들어가. 나쁜 방법인데.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선생을 따라하도록 한다. 1학년 때까지는 해설지를 따라하도록 한다. 웬만하면 너희들 방법과 해설지의 방법이 충돌을 했을 때 해설지가 더 짧은 방법이에요. 유효한 방법이 맞아요. 내 방법이 너희보다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 이제 그런 상충된 일이 딱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니네 방법을 버리는 거야. 버리고 선생 방법을 따라하는. 이래서 내가 개입을 많이 하겠다는 거야. 전체에다 놓고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해 라고 할 경우가 많을 거다. 그래서 전에 없이 강의가 있을 거예요. anyway, 자 아까랑 같은 문제인데 1학년 3명, 2학년 4명 있는데 1학년 3명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 아까 범진아 말해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그 2학년 2명 사이에 1학년 1명 2학년 2명 사이에 2학년 1명을 넣으면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뭘 어떻게 쓰면 돼 이제? 그러니까 뭐야 그냥 사이사이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어떻게 풀어? 지금 그러니까 넣더라도 2학년도 순서가 있을 거야. 너 이 새끼 말빨로 자꾸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불러! 숫자를 불러!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네 아바타라고 생각해. 일단 오. 오. 좋아. 그리고 선택.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어. 거기까지도 훌륭했어. 예, 인정. 자,
근데 사실은 기억을 쥐어 짜내고 있었던 거지. 이게 생각이 아니라 옛날에 사이사이 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기억을 짜내고 있었던 건데, 나 항상 그랬잖아. 4팩이라는 거를 숫자로 떠올리지 말고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진짜 이 24가지를 니네가 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C, L, T, M 이렇게. 예, 그 중에 하나를 사례로 봐. 이게 이 24가지 중 하나야. 내가 여기다 곱하기를 한다는 건 이 24가지 중 하나인 여기에 일어날 일을 건 바이 건에다가 다 곱하겠다는 소리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I, A, E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중 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 사이사이.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이사이가 바로 이거야. 사이사이. 맨 앞과 맨 뒤를 포함하여 C, L, T, M이라는 자음들의 간격을 들어가면 최소한 하나의 자음을 자기 사이에 두게 되잖아. 그러면 모음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바로 이 개념. 5자리 중 5개의 서로 다른 자리 중 3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바로 OP3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순열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중학교 때도 이 문제를 풀었다 그랬지? 그럼 중학교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거예요. 5개 중 하나 선택, 그거 선택했다 치고 4개 중 하나 선택, 또 그거 선택했다 치고 3개 중 하나 선택, 이렇게 한 걸 이제 OP3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건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뭔가 할 말 있는 기세야. 없어? 질문 있는 사람? 건혜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 전체 7팩토리얼에서 아까 이웃하게 빼면 안 돼요 라고. 질문 강요. 안 돼, 이 새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래. 이웃하게를 전체에서 빼면 안 돼요, 라고.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왠지 반대말처럼 들리잖아? 근데, 개체수가 3개를 넘어가면 중간이 있어. 중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웃하게와 이웃하지 않게는 반대말이 아니야.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는. 왜냐, 이웃하게는 이게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게 이웃하게야. 어? 3개가 서로 어깨를 대고 있는 상태가 이웃하게고, 이웃하지 않게는 이게 이웃하지 않게야. 어떤 두 녀석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흑과 백이 아니고 중간에 그레이가 있어서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1학년끼리 이웃하게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게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중간에 껴있어서 얘와 얘를 여사건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하게의 유형. 중학교 때 확률할 때 엄청 많이 풀었고요. 이웃하지 않게 이것도 많이 푼 거예요. 너희가 어설프게 사이사이라고 기억할 만큼. 그리고 이제 커플링 되어 있는 하나가 더 있지. 뭐가? 적어도예요. 적어도. 방금 전에 여사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바꿨다고 치자. 다음 CLMT가 있고 모음 IAE가 있는데 모음 중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게,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적어도가 되는데요. 요 단어가 등장을 하면 딱 뭐가 한다 이런 그 공식적인 법칙이 있어. 뭘까? 일단 액면가 그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액면가 그대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는 건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인성아. 그치? 모음이 이렇게 한 쌍 두 개만 이웃하는 경우와 모음이 요렇게 이웃하는 세 개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 저게 적어도 두 개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대로 개체수를 세고 이대로 경우의 수를 세서 이 두 경우를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 그런데 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다면 이 7팩토리얼, 이 7개의 문자를 모두 나열하는데, 모두 나열하여 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모음에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쳐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건이 얘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모음이 다 따로 노는 거야. 이 세 경우밖에 없었던 거네가 되는 거야. 세 경우밖에 없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물어봤으니 억울하다는 거지. 이걸 구하는 게 더 짧았는데 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7팩토리얼 빼기 7팩토리얼 빼기 아까 1학년 3명은 서로 이웃하는 방법이 뭐였었죠?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었죠. 4팩토리얼 곱하기 5p3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구나. 쏘리. 맞네. 좀 전 답이 4팩토리얼 곱하기 5p3이요. 5p3. 그럼 이게 세 모음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둘 중에 둘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셋이 이웃하거나 남게 된다는 거지. 이걸 여사건에 의한 풀이라고 해요. 여사건에 의한 풀이. 이제 와서 명제를 너희가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 적어도가 명제형으로 얘기하면 어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존재성을 말한다고 그랬잖아. 명제에서 어떤이라는 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두 개가 이웃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까, 지금? 이 행위는 저 명제의 부정이죠. 그럼 어떤의 부정이 뭐였어? 고마워, 성훈아. 이 새끼들은 잊어버린 거야. 대답하기가 싫은 거야. 어떤의 부정이 뭐였냐고. 모든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all에서 not을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사건에 의한 풀이를. 이 적어도의 부정이 모든이야. 그래서 모든 모음이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에서 모든 모음이 이웃하지 않게를 빼주면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게가 남는다. 라는 얘기예요. 집중력의 한계가 왔죠? 제 얘기 알아들어요? 정리해보면 이게 지금 다 중학교 때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는 건데
순열이라는 새로운 기호, 그리고 팩토리얼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사용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늘상 사용하던 개념이고 늘상 풀던 문제들이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니 이웃하게의 사례, 이웃하지 않게의 사례, 그리고 적어도의 사례가 있다 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유형만 더 보자면 이것도 기억날 거야. 뭐가 있냐면요. 어딨냐? 여기 있네. 기억나십니까? 사전식 배열법. 자연수로 얘기하면 몇 번째 숫자인가. 예. 작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숫자인가. 43,221은 0,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 몇 번째 숫자인가. 또는 여기서처럼 C, B, E, D, A는 A, B, C, D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 때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몇 번째 단어인가. 이런 문제. 옛날 같으면 이제 일일이 세던 거를 그 일일이 세던 거에서 팩토리얼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C가 있다는 건 여기에 C가 있다는 건 A, B는 날로 먹겠다는 얘기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A 또는 B가 들어온다 곱하기 2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에는 마음껏 나머지 4 알파벳을 배열해도 C를 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나간다는 거지. 중학교 때보다 기호로의 효율성을 갖는 거지. 개념으로 뭔가 크게 더 얹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사례를 보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우리 다시 만날 화요일까지는 적어도 지금 내가 가이드라인을 준 이 순열 파트의 개념서를 읽고 아까 내가 했던 설명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 그러려면 거기 있는 필수 예제 정도는 다 풀어와야겠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경우의 수 센수학으로 문항 유형을 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가이드를 문제 풀이에 있어서도 가이드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으니 목요일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준비해야 될 바는 목요일까지 정호 듣고 있니? 목요일까지 개념서 정도 선에서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 오기. 순열을.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